감히 내 사위를 건드려? 부대 비리를 고발했다가 피떡이 된 사위. 장모님이 전화 한 통으로 현역 3스타 군단장을 호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민간인 통제선 너머 남방 한계선이 지척인 이곳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최전방이었다. 겨울의 연천은 단순한 추위를 넘어 공기마저 얼어붙어 폐부를 찌르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이 혹독한 땅에 육군 제5보병사단 통칭 열쇠부대가 있었다. 신임 소위 하강우는 갓 임관한 장교의 빳빳한 전투복을 입고 자신의 첫 부대에 전입했다. 그가 배치받은 곳은 사단 예하 보병연대의 최전방 일반 소초 GOP를 담당하는 대대였다. 충성. 소위 하강운.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하강운의 경례는 절도가 넘쳤고 그를 바라보는 대대장 황정태 중령의 눈에는 잠시 스쳐가는 만족감이 어렸다. 하강운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신임 장교였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었지만 학군사관할 OTC 중에서도 수석에 가까운 성적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다운 군인이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신념은 단순한 칙이나 포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헌사와도 같았다. 하강우는 군인의 사위였다. 그의 아내 권혜성은 강단 있고 현명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에서 전설적인 여성 지휘관으로 이름을 날렸던 예비역 소장 백사자 권지현이었다. 권지현 장군은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과 원칙, 그리고 부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두 개의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강우는 장모인 권지현을 단순한 가족 어른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사표로 삼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 중 장모와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권 장군은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하서방, 군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와 신념일세. 그 신념이 부하를 향하고 국가를 향할 때 군인은 가장 빛나는 법이야. 하지만 기억하게. 그 신념을 지키는 길은 때로 얼음 위를 걷는 것보다 차갑고 외로울 수 있네. 하강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장모의 이름에 그리고 아내의 믿음에 누를 끼치지 않는 완벽한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단 한 번도 부대에 알린 적이 없었다. 그저 소위 하강운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연천의 부대는 그가 상상했던 명예와 신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 마동철 대위는 어딘가 비열한 구석이 있는 인물이었다. 부하들 앞에서는 강압적이었고 상급자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아첨했다. 그리고 그가 모시는 대대장 황정태 중령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소위, 우리 대대는 말이야. 똘똘 뭉쳐야 해. 알지? 튀는 돌이 정 맞는다. 특히 너처럼 갓 들어온 새까만 소위가 멋모르고 깝치면 다치는 수가 있어. 마동철 대위가 첫 면담에서 그에게 던진 말이었다. 하강우는 그저 묵묵히 경례로 답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스쳤다. 연천의 겨울바람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시험하듯 유난히 차갑고 거칠게 불어오고 있었다. 하강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대원들을 챙기고 훈련에 매진하며 첫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명예로운 전선이 아니라 부패와 폭력이 도사리는 늪지대라는 것을. 하강운 소위가 맡은 직책은 소대장이었지만 대대 내에서는 그에게 이런저런 행정 업무까지 떠넘기기 일쑤였다. 특히 부대의 보급 및 유류 관리를 담당하던 군수 장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면서 그 임시 업무가 하강운에게 떨어졌다. 하소위, 자네 꼼꼼해 보이니까 이거 잠깐 맡아. 별거 없어. 그냥 장부에 도장만 잘 찍어주면 돼.
마동철 대위는 서류 뭉치를 툭 던져주며 말했다. 하강우는 원칙대로 인수인계를 받으려 했지만 관련 서류들은 엉망이었다. 특히 대대에서 관리하는 유류와 부식의 입출고 내역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최전방 부대 특성상 막대한 양의 난방유와 차량 유류가 보급되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매주 정량이 소모되고 있었음에도 소초의 병사들은 늘 추위에 떨었다. 소대장님, 사실 난방유가 부족해서 보일러를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틉니다. 소대장님, 지난주에 나온다던 특식은 왜 또 건빵으로 대체된 겁니까? 병사들의 불만은 사소한 징징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하강우는 자신이 존경하는 장모 권지현 장군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떠올렸다. 부하를 굶기고 춥게 만드는 지휘관은 적보다 더 나쁜 자다. 하강우는 밤을 새워가며 지난 몇 달간의 유류 및 부식 출납 기록을 모조리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장부상으로는 매달 수백 드럼의 유류가 대대 전술 훈련 및 진지 보수 명목으로 반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강훈이 복무하는 동안 그런 대규모 훈련이나 보수 공사는 없었다. 부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고급 부식들은 장부에만 기록될 뿐 실제로는 병사들의 식판에 오르지 않고 사라지고 있었다. 그 사라진 물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명백했다. 며칠 뒤 하강우는 대대장 황정태 중령이 주말마다 자신의 개인 차량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류통과 부식 상자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물자들이 연천 시내의 한 민간 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황 중령은 부대의 물자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마동철 대위는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며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었다. 하강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피와 땀을 훔치는 명백한 적대 행위였다. 그는 증거를 모았다. 실제 재고와 장부의 차이를 기록한 대조표 유류 반출 지시서 사본, 그리고 황 중령이 민간 업자와 접촉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일지까지. 그는 먼저 마동철 대위를 찾아갔다.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대장님, 대대 군수 물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 재고가 장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강훈이 서류를 내밀자 마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소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건가? 자네가 뭘 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병사들이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당장 대대장님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마 대위는 하강훈을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보고? 좋아.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드려. 내가 알아서. 대신 말이야 하소위.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철저하게 말이지. 마 대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살기 어린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강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소신을 지키기로 했다. 그것이 그의 장모가 가르쳐준 군인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하강훈은 대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중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정태 중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하강훈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고 유류 횡령 문제를 입에 올린 순간 황 중령의 안경 너머 두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하소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병사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권익? 하소위가 군대를 뭘로 보는 거야? 여기가 무슨 민주주의 토론장인 줄 알아? 상명하복. 그게 군대야. 너는 지금 내 상관을, 이 대대의 지휘관을 모욕하고 있어.
황중령은 서류를 집어 하강훈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당장 안 꺼져. 넌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관심 장교다. 조직에 적응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패급 장교. 마 대위. 황중령이 소리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동철 대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왔다. 예, 중령님. 저 새끼 오늘부로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해. 하소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 마 대위가 군대식으로 정신 교육 좀 똑바로 시켜. 군대식이라는 말에 마 대위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하강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늪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연천의 차가운 바람이 대대장실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그날 밤부터 하강훈 소위에 대한 군대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공공연한 폭력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교묘한 방식의 따돌림과 가혹행위로 시작되었다. 하강훈의 소대는 갑자기 모든 훈련과 작업에서 최우선으로 투입되었다. 병사들은 쉬지 못했고 불만은 자연스레 소대장인 하강훈에게 향했다. 하소위, 자네 소대원들 군기가 왜 이 모양이야? 소대장이 똑바로 못하니까 애들이 빠져가지고. 마동철 대위는 사사건건 하강훈을 트집 잡아 전체 병력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하강훈은 묵묵히 견뎌냈다. 병사들에게 미안했지만 자신의 소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황정태 중령과 마동철 대위는 그의 신념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다. 며칠 뒤 야간 전술 훈련이 끝난 깊은 밤이었다. 훈련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하강훈은 중대장실로 불려갔다. 하강훈, 너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중대장실에는 마동철 대위와 그와 한패인 조광필 중사가 함께 있었다. 조 중사는 평소에도 병사들에게 손찌검을 일삼기로 유명한 자였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강훈이 꼿꼿이 대답하자 마 대위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은 입 닥치고 상급자 말에 복종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소신이야? 내가 그러고도 내 부하야?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 대위의 주먹이 하강훈의 복부를 강타했다. 하강훈은 숨이 멎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조 중사. 뭐해? 교육 시작해. 조광필 중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하강훈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소위님. 군대는 말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중대장실은 방음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의 폭력은 은밀하고 잔혹했다. 마 대위와 조 중사는 하강훈이 감히 내부 고발 따위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를 조직의 배신자로 몰아갔다. 내가 감히 대대장님을 건드려? 내까지 소위 나부랭이가? 내가 그딴 서류 쪼가리 들이민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았어? 주먹과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하강훈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무술로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관을 폭행하는 순간 자신은 모든 명분을 잃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함을 알았다.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폭행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하강훈을 인적이 드문 대대 뒤편에 폐쇄된 탄약고나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군화발로 짓밟고 뺨을 때리며 조롱했다. 어때 하소위? 아직도 소신이 살아있나? 내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내 장모님한테 이르지 그랬어. 아, 맞다. 아무도 모르지. 내 배경. 그들은 하강훈이 군인 집안의 사위라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가 어딘가 백을 믿고 깝죽거린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강훈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방탄 헬멧과 조끼로 가려지는 몸은 시커먼 피멍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하강훈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강훈은 며칠 만에 눈두덩이와 입술이 터지고 광대뼈 부근이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그는 병사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는 임무 수행 중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부대의 공기는 이미 싸늘했다. 아무도 하강훈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아내 권혜성과의 주말 영상통화도 피했다. 미안 혜성아. 이번 주말에 전술 훈련 평가가 잡혀서 주말 내내 위성화면 고장난 것처럼 지지직거릴 거야. 그냥 전화로만 하자.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권혜성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피로 이상의 절망감을 느꼈지만 차마 캐물을 수 없었다. 그저 몸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강훈은 매일 밤 차가운 관물대에 기대어 홀로 고통을 삼켰다. 자신의 신념이 장모에게서 배운 그 굳건한 군인 정신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부러진 열쇠가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열 수 없는 차갑고 쓸모없는 쇠조각. 그리고 그 주말 하강훈의 비극을 모르는 그의 가족들이 근처로 나들이를 왔다가 그를 보기 위해 부대를 찾고 있었다. 그 주말 경기도 연천으로 향하는 자유로의 공기는 맑았지만 차가웠다. 권혜성은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누나, 즉 하강훈의 친누나에게 연신 감사를 표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그녀의 어머니, 예비역 소장 권지현이 꼿꼿하지만 편안한 자세로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저희가 연천까지 간다고 해서. 혜성이 주말에 갑자기 바람이나 쐬자며 연천행을 제안한 어머니의 의도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혜성아, 내가 군 생활을 어디서 제일 오래 했는지 아나? 철원, 화천, 연천. 전방이셨죠? 그렇지. 이 길목, 이 공기, 이 냄새가 내 젊은 날의 전부였다. 그냥 이맘때의 전방 공기가 그리웠을 뿐이야. 그리고 근처의 태풍 전망대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구나. 북녘 땅이 얼마나 변했는지. 권지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지난 수요일 사위 하강훈과의 짧은 통화가 그녀의 마음에 돌을 던졌다. 어머님 잘 지내십니다. 부대는 좋습니다. 다들 잘해주십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아주 미세한 호흡은 고통을 참는 자의 것이었다. 권지현은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며 그들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부대의 상태를 파악하던 백사자였다. 그녀의 사위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누님, 저희 신랑 부대가 이 근처인데 잠깐 들러봐도 될까요? 면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얼굴이라도. 혜성도 남편의 피곤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 혜성아. 마침 잘 됐네. 근처까지 왔는데 사위 얼굴은 봐야지.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일 테니 일단 부대로 가자. 권지현이 흔쾌히 동의했다. 하강훈의 누나 역시 동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차를 부대 정문으로 돌렸다. 그 시각 하강훈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장 마동철의 지시로 대대무기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니, 정리를 빙자한 가혹행위였다. 하소위. 얼굴이 그게 뭐야? 꼭 어디서 두들겨 맞은 놈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특별 교육시켜준 거 아니야. 마 대위는 낄낄거리며 하강훈의 부어오른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하강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얼굴의 멍은 이제 시퍼런색을 넘어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똑바로 안 해? 오늘 이거 다 못 끝내면 밤새울 줄 알아.
그때 하강훈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사랑하는 혜성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강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얼굴로, 이 몰골로 아내를 볼 수는 없었다. 전화 받지 마. 근무 중에 무슨 전화야? 마 대위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진동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에는 부대 위병소에서 인터폰이 걸려왔다. 충성. 중대장님. 하강훈 소위 가족분들이 면회 오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내분 그리고 누님이.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이 타이밍에 뭐? 가족? 하소위, 너 가족한테 일렀어? 아닙니다. 저는 마 대위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아주 잘 됐네. 내 가족들이 내가 군 생활 적응 못하고 관심 장교로 찍힌 꼴을 직접 봐야지.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마 대위는 하강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가서 만나. 대신 헛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내 군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아. 그리고 그 꼴.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다고 해. 아니, 그냥 훈련받다 넘어졌다고 해. 그게 낫겠네. 알았어? 하강훈은 치욕감에 몸을 떨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의 위병소 옆 면회실은 주말임에도 한산했다. 하강훈은 전투모를 깊게 눌러쓰고 혹한 기용 안면 마스크를 턱 밑까지 올려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채 면회실로 들어섰다. 강훈 씨, 동생. 혜성과 누나가 그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하지만 하강훈은 차마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 않을 수 없었다. 왜 미리 말도 없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왜 이렇게 꽁꽁 싸맸어? 감기 걸렸어? 혜성이 그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때 뒷좌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권지현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하서방.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강훈의 목소리는 마스크에 가려 웅얼거렸지만 그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권지현의 날카로운 눈이 사위의 전신을 훑었다. 깊게 눌러쓴 전투모, 눈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린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미세하게 부어오른 눈두덩이와 그 위에 시퍼런 흔적. 하서방. 실례일세. 그리고 가족 앞이야. 군인은 언제나 당당해야 하는 법. 그 답답한 것들 좀 벗지. 권지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기 기운이 심해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강훈은 필사적으로 버텼다. 강훈 씨 괜찮아. 어머니도 나도 건강해. 잠깐 얼굴도 못 봐? 혜성이 애교 섞인 투로 그의 마스크에 손을 가져갔다. 안 돼. 하강훈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혜성의 손을 쳐냈다. 순간 면회실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성은 너무 놀라 눈이 커졌고 하강훈의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강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혜성아 미안해. 내가. 하서방. 권지현이 다시 불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자한 장모의 눈이 아니었다. 수천의 병력을 호령하던 백사자의 눈빛이었다. 벗게. 자네가 벗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자네 주임원사를 부르겠네. 신임 소위가 실내에서 장모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말이지. 하강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천근 같은 손을 들어 전투모를 벗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다. 혜성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다. 눈앞의 남편은 그녀가 알던 늠름한 하강훈이 아니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다. 한쪽 눈은 검붉은 멍으로 감겨 있었고 다른 쪽 눈두덩은 끔찍한 보라색이었다. 광대뼈는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입술은 터져 부르터 있었다. 이것은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잔인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강훈 씨, 이게 무슨 훈련받다가. 혜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하강훈의 누나도 창백해진 얼굴로 동생의 얼굴을 붙잡고 오열했다. 하강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하강훈을 감시하러 따라 나왔던 마동철 대위가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면회실로 들어섰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하소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신임 장교가 훈련 중에 너무 의욕만 앞서서 말이야. 산악 훈련 중에 대굴대굴 굴렀지 뭡니까? 마 대위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권지현과 혜성을 그저 평범한 군인 가족으로 취급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혜성이 울부짖으며 마 대위에게 달려들려 했다. 당신이 우리 남편 상관이야? 이게 넘어진 상처로 보여요.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군대가 원래 좀 험한 곳입니다. 이 정도는 훈장이지. 그리고 하소위가 좀 적응을 못하는 편이라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마 대위는 특별히라는 말에 힘을 주며 하강훈을 조롱하듯 쳐다봤다. 권지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어이쿠 어머님. 어디 신고하시게요? 소용없습니다. 군대 일은 군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저 바쁜 사람이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소위, 가족들 잘 돌려보내고 10분 뒤에 다시 무기고로 복귀해. 마 대위가 거들먹거리며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권지현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거기 마 대위라고 했던가? 예. 왜 부르십니까, 어머님? 마 대위가 귀찮다는 듯 돌아봤다. 자네는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게. 뭐라고요? 권지현은 마 대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이계훈입니다. 마 대위는 이계훈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 장군, 나 권지현이야. 그 이름에 마 대위의 얼굴이 갸우뚱했다. 권지현? 네. 장군님, 권 장군님이십니까? 충성.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앙되고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바뀌었다. 권지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장군, 지금 어디인가? 예, 장군님. 저 지금 관사에서.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오게. 30분 주지. 여기는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위병소 면회실일세. 네. 연천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지. 권지현은 하강훈의 피멍든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7군단 참모장에서 지금의 3스타 육군 제6군단장으로 만들면서 뭐라고 했나? 부하들을 춥게, 굶주리게 그리고 맞게 하지 말라고 했네.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내 사위가 자네가 관할하는 부대에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채 서 있네. 그것도 특별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장군님, 그게 무슨... 이계훈 장군. 자네 직계 후배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전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하고 있었을 걸세. 30분.
자네 관할 사단장, 헌병대장, 감찰 참모 전부 대동해서 오게. 단 한 명이라도 늦으면 자네와 나는 내일 아침 국방부 정문에서 만날 줄 알게. 권지현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마동철 대위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3스타 육군 제6군단장 이계훈. 그리고 그를 자네라고 부르며 당장 튀어오라고 명령하는 저 중년 여성. 권지현 장군. 백사자.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권지현은 창백해진 마 대위를 얼음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이름이 마동철이라고 했나? 자네가 지금 할 일은 딱 하나야. 자네의 죽은 저 아이의 대대장을 지금 당장 여기로 부르게. 도망칠 생각은 말게. 이 위병소 반경 심리 안에 이미 내 사람들이 깔려 있으니.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마 대위에게는 그것이 진실보다 더 무서운 예언처럼 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정태 중령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천의 겨울바람이 지옥의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마동철 대위가 황정태 중령에게 전화를 거는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중령님. 저 마 대위입니다. 무슨 일이야, 마 대위. 그 새끼 교육은 아직 안 끝났어? 가족들 돌려보내고 빨리. 그게 하소위 가족분들 중에 혹시 권지현 장군님을 아십니까? 권지현? 그게 누군데? 퇴물 예비역 나부랭이라도 돼? 빨리 처리해. 황정태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귀찮다는 듯 내뱉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 백사자. 십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단장님을 여기로 호출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황정태 중령이 마시던 찻잔을 떨어뜨린 것이다. 뭐라고? 이 미친 새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육군단장? 권지현? 하강훈이 그 여자 사위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중령님? 어떡하긴. 이 새끼야, 내가 싼똥이잖아. 너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지금 갈 테니까. 황정태는 전화를 끊고 관사에서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권지현.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군의 대선배이자 현 군단장의 하늘 같은 스승. 그 여자의 사위를 자신이 마 대위를 시켜 지시겨 놓았다. 그 사이 면회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권지현은 울고 있는 딸 혜성과 하강훈의 누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하강훈은 그 옆에 앉혔다. 혜성아,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하서방, 자네는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사위의 상처를 차 안에 구급함에서 꺼낸 소독솜으로 직접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한겨울에 얼어붙은 DMZ 철책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동철 대위는 위병소 입구에서 마치 죄인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25분이 지났을 때 연천의 한적한 도로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KU-900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차량 번호판은 육군 참모총 장급이 사용하는 성판은 아니었지만 그의 준하는 육군 제6군단장의 상징을 달고 있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뒷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방 중부 전선을 책임지는 3스타 이계훈 군단장이 전투복 차림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오사단장인 박종수 소장과 육군단 헌병대장, 감찰 참모가 줄줄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군단장의 분노한 호출에 끌려온 터였다. 이계훈 군단장은 위병소를 가로질러 권지현이 서 있는 차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현역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예비역 소장인 권지현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장군님, 군단장, 육군 중장 이계훈,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오사단장 박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의 군단장이 아주머니로 보이는 민간인 여성에게 장군님이라며 극존칭의 경례를 하고 있었다. 권지현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계훈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 장군, 내 차에 타게. 네, 알겠습니다. 이계훈은 망설임 없이 권지현의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울음이 그렁그렁한 권지현의 딸. 그리고 한눈에 봐도 단순 폭행이 아닌 집단 린치의 흔적이 역력한 피멍든 얼굴의 신임 소위. 에이. 이계훈은 주먹을 부르짖었다. 권지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장군, 저기 서 있는 저자, 오사단장인가? 예, 맞습니다. 박종수 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헌병대장, 감찰 참모 다 데려왔겠지. 잘했네. 이 아이 하강훈 소위일세. 내 사위야. 장군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자네 책임은 나중에 묻겠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서방은 지난 몇 주간 이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네. 대대장 황정태 중령과 중대장 마동철 대위가 결탁하여 군수 물자, 유류와 부식을 빼돌리고 있었어. 권지현은 하강훈에게 미리 들어둔 자초지종을 짧게 요약했다. 하서방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자 저것들이 군대식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네. 오늘 내가 오지 않았다면 하서방은 아마 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이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폭행. 이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였다. 장군님, 어떻게 할까요?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이계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첫째, 저기 서 있는 마동철 대위. 당장 체포하게. 직위 해제는 물론이고 오늘부로 군복을 벗긴다고 생각하게. 둘째, 오사단장 박 소장에게 일러 지금 당장 황정태 중령이 있는 대대를 완벽하게 포위하게. 그놈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조차 주지 말게. 헌병대와 감찰팀을 투입해서 대대장실, 행정실, 그리고 황정태와 마동철의 관사까지 모조리 압수수색하게. 컴퓨터, 휴대폰,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게. 셋째, 이 사건 자네 선에서 덮을 생각 말게. 나 권지현의 이름으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직통으로 보고하게. 자네가 먼저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할 걸세. 자네의 안위는 그 이후에 생각하게. 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계훈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혹한 집행자의 얼굴이었다. 박종수 소장. 예, 군단장님. 지금 당장 자네 사단 헌병대를 총동원해. 하소위 소속 대대를 포위하고 대대장 황정태 중령을 내 앞으로 끌고 와. 감찰 참모는 헌병대와 함께 대대의 모든 군수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한다. 15분 내로 끝내. 예,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휴대폰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헌병대장. 예, 군단장님. 저기 서 있는 마동철 대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 채워서 헌병대 차량에 쳐넣어.
마동철 대위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다가 체포라는 말에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시끄럽다. 이계훈이 마 대위의 뺨을 후려 갈겼다. 내 놈 같은 놈이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있어. 끌고 가. 헌병 2명이 달려들어 마동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바로 그때 황정태 중령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미친 듯이 달려와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이미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마 대위와 살기등등한 육군단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음처럼 지켜보는 권지현을 보았다. 황정태는 차에서 내려 이계훈 군단장 앞으로 달려와 땅에 머리를 박을 듯이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님, 충성, 대대장 황정태 중령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이계훈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황정태를 지나쳐 권지현에게로 걸어갔다. 장군님, 범인 중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지현은 차에서 내려 황정태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위병소 시멘트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자네가 황정태 중령인가? 네. 예, 그렇습니다. 부디. 자네가 훔친 것이 얼만가? 자네가 빼돌린 유류 때문에 내 사위의 소대원들이 이 혹한에 떨고 있었네. 자네가 훔친 부식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그걸 덮자고 내 사위를 이렇게 만들었나?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정태는 그 자리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권지현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죽을 죄? 그래. 자네는 오늘 죽는 게 나을 뻔했어. 이계훈 장군. 예, 장군님. 저자의 군복을 지금 당장 벗기게. 그리고 계급장도 떼어버리게. 저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아닐세. 헌병. 뭐하나. 저자의 계급장과 지휘관 휘장을 전부 떼어내. 그리고 마동철과 똑같이 체포해. 황정태는 자신의 어깨에 헌병의 손이 닿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이건 닥쳐라. 이계훈의 불호령이 연천의 겨울 하늘을 찢었다. 내 놈의 억울함은 군사법정 가서 실컷 떠들어라. 한순간에 한 부대의 중대장과 대대장이 모두 체포되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 5사단 위병소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강우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피멍이 든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참교육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의 소신이 그리고 장모님의 신념이 오늘 이 썩어버린 부대를 통째로 도려내고 있다는 것을. 폭풍이 연천을 휩쓸기 시작했다. 황정태 중령과 마동철 대위가 수갑을 찬 채 헌병대 차량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사병들과 당직 간부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 그것도 열쇠부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박종수 사단장에게 고함을 쳤다. 박 소장, 자네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나? 당장 전 부대 비상 소집하게. 자네 사단장이 아니라 나 군단장이 직접 주관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박종수 소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사단 지휘 통제실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두 별이 오늘 밤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권지현은 이계훈을 불렀다. 이 장군,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예, 장군님. 말씀하십시오.
폭행에 가담한 자가 더 있을 걸세. 하서방 말로는 조광필 중사라고 하더군. 하강훈이 차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계훈은 즉시 감찰 참모에게 무전했다. 대대본부에 진입한 감찰팀. 지금 즉시 조광필 중사를 체포해.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곧이어 무전으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조광필 중사가 대대장실에서 서류를 파쇄하려다 현장에서 헌병들에게 붙잡혔다는 보고였다. 권지현은 차가운 눈으로 이계훈을 바라봤다. 이 장군, 저 아이들, 저 대대의 사병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저런 도둑놈들 밑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네. 자네가 군단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이계훈은 권지현의 뜻을 즉각 알아차렸다. 군수 참모. 지금 당장 육군단 직할 보급대대에 연락해. 야전 취사 트레일러, 혹한 기용 방한 피복, 남방유.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아서 1시간 내로 5사단 2대대로 투입하게. 오늘 밤 이 부대원들 전원, 내 군단장 특식으로 가장 뜨거운 밥을 먹인다. 남방유는 창고가 터질 때까지 채워넣어. 이계훈의 명령은 즉각적이었고 육군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군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을 향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권지현은 그제야 이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그게 지휘관이야. 뺏겼으면 10배로 채워줘야지.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와 하강훈의 곁에 앉았다. 하서방. 많이 아팠나?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아니. 아팠을 게야. 몸도 그리고 자네의 신념도. 하강훈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신념이 꺾였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개를 들게. 자네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야.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다했네. 이 늙은 장모가 가르쳐준 대로 신념을 지키려 했네. 다만 세상이 자네의 신념보다 더 더러웠을 뿐이야. 권지현은 사위의 부어오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하지만 하서방. 독초는 이렇게 뿌리 뽑는 걸세. 한 번에 아주 고통스럽게 그 뿌리까지 모조리 드러내서 태워버려야 해. 오늘 자네의 피멍이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살리는 걸음이 될 걸세.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 연병장에는 전 대대원이 집합했다. 영문도 모른 채 집합한 병사들은 어둠이 내리는 연병장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연병장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뒤에는 오사단장과 군단 참모들이 도열했다. 나는 육군단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천의 밤하늘을 울렸다. 제군들은 지난 몇 달간 추웠고 배고팠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제군들을 버려서가 아니다. 바로 제군들의 지휘관이었던 황정태 중령과 마동철 대위가 제군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훔쳤기 때문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거대한 술렁임이 일어났다. 그들의 불만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제군들을 혹한 속에 방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것은 최전방을 지키는 전우를 배신한 적과 내통한 것과 같은 이적 행위다. 그리고 이계훈은 단상 아래 헌병들에게 붙들려 무릎 꿇고 있는 황정태, 마동철, 그리고 조광필을 가리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정직한 장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린치를 가했다. 이는 군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상관에 대한 폭행 및 보복 범죄다. 이계훈은 하강훈을 단상으로 불렀다. 여기 하강훈 소위가 그 증인이다. 제군들은 이 얼굴을 보라. 이것이 제군들을 위해 싸운 장교의 얼굴이다. 피멍이 든 하강훈이 단상에 서자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의 소대장이 자신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하려다 저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부 병사들은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황정태, 마동철, 조강필. 이 세 명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군사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것이다. 또한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모든 간부들 역시 단 한 명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계훈은 오사단장을 돌아보았다. 박 소장, 자네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얼 했나? 자네의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내일 아침 육군본부에 그 책임을 보고하게. 자네의 별은 오늘 밤 이 병사들의 추위만큼이나 무거울 걸세. 박종수 사단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 대신 이계훈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군단은 제군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군들의 내무반은 가장 뜨거운 난방으로 채워질 것이며 군단 직할 취사 트레일러가 제군들을 위한 가장 따뜻한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대 입구로 육군단 마크를 단 보급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류 트럭, 식자재 트럭, 그리고 신형 방한 피복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마침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권지현은 그 모습을 차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혜성아, 이제 됐다. 그녀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권지현에게 다시 한번 경례했다. 장군님, 부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래, 이 장군. 오늘 자네는 군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네. 하지만 명심하게. 오늘 이 일은 시작일 뿐이야. 자네 관할의 다른 부대에도 이런 독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지 모조리 뽑아내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계훈은 하강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소위,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자네 같은 장교가 우리 군의 희망이야. 자네의 그 멍든 얼굴이 오늘 수백 명의 병사를 살렸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자네의 보직은 내가 책임지고 옮겨주겠네. 원하는 곳이 있나? 이계훈의 제안에 하강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바라보았다. 권혜성은 그저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강훈은 피멍든 얼굴로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단장님, 저는 이 부대에 남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오늘 제 병사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곳에서 제 병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계훈은 잠시 놀란 눈으로 하강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크게 웃었다. 하하, 그래. 그래야 내 후배지. 아니, 그래야 권 장군님의 사위지. 그는 하강훈의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좋다 하소위.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오늘부로 이 대대의 공석이 된 중대장 직무대리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직접 이 부대를 자네의 소신대로 한번 이끌어보게. 충성. 감사합니다. 하강훈은 부어오른 얼굴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찬 경례를 붙였다. 권지현은 그런 사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백사자 같은 눈빛이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연천의 혹독한 겨울밤이 지나고 있었다. 썩어버린 뿌리는 뽑혔고 그 피멍든 땅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밤이 깊은 연천의 제5보병사단 위병소 앞은 대한민국 육군의 축소판과도 같은 거대한 격동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대 차량에 처박힌 황정태 중령과 마동철 대위, 그리고 조광필 중사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던 이 부대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떨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열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본능적인 공포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처절한 몸부림만이 가득했다. 이계훈 군단장은 자신의 지휘 차량 통신망을 이용해 육군단 전체에 비상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군단 참모장, 지금 즉시 군단 기동감사팀 전원, 헌병특임대, 군 검찰단 수사관들을 5사단으로 급파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5사단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오늘 밤 이 사단은 내가 직접 접수한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사자 권지현 장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군의 대선배에게 자신이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권지현은 차 안에서 피멍이 든 사위 하강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딸 혜성은 여전히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가늘게 떨며 울고 있었고, 하강훈의 누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혜성아. 권지현이 나직이 딸을 불렀다. 그만 울어라. 내 남편은 지금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상처를 입은 것이다. 불의에 맞서 싸운 훈장이야. 내가 울면 하서방의 신념이 꺾인다. 그 말에 혜성은 눈물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강훈은 그런 아내를 보며 아프게 웃어 보였다. 권지현은 차에서 내려 이계훈 군단장에게 다가갔다. 박종수 사단장은 감히 그들 곁에 다가오지도 못한 채 10m쯤 떨어진 곳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참모들에게 고함만 지르고 있었다. 이 장군. 예, 장군님. 저기 끌려가는 저 새놈. 저것들로 끝이 아닐세. 뿌리가 깊은 독초는 줄기만 잘라내서는 안 돼.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이 자라던 땅까지 모조리 불태워야 하는 법이야. 황정태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이 최전방 대대장으로 올 때까지 누군가는 그를 밀어주고 누군가는 그의 비리를 눈감아줬을 걸세. 오사단장인가? 권지현의 시선이 멀찍이 서 있는 박종수 소장에게 향했다. 이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박 소장은 제가 군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사단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육군 본부 쪽 연줄이 두터운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장군님 염려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재관할 구역의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습니다. 설령 그 끝이 육군 본부라 할지라도 장군님의 사위가 피 흘려 지킨 이 신념을 제가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대답이네. 권지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대대 정문 쪽에서부터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의 행렬이 이어졌다. 육군단 마크를 단 야전 취사 트레일러 4대, 난방유를 가득 실은 유조차 2대, 그리고 신형 방한 피복과 전투 식량을 가득 실은 보급 트럭 67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대대 연병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계훈 군단장이 하강훈에게 중대장 직무대리를 맡기며 지시했던 병사들을 위한 조치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군단 직할 부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비상 소집되어 있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체포되는 충격적인 상황보다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비현실적인 보급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저거. 군단장 직할 취사 트레일러 아니냐? 미쳤다. 저기서 나오는 밥. 훈련소 이후로 처음 보는 건데. 난방유다. 유조차 들어온다. 야, 우리 이제 안 추워도 되는 거냐? 병사들의 웅성거림은 곧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폭력에 절어있던 지난 몇 달간의 서름을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군단장이 직접 파견한 군수 참모가 연병장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제육군단장님의 명령이다. 오늘 밤 이 부대 전 장병은 군단에서 직접 공수한 가장 따뜻한 밥과 국을 먹는다. 모든 내무반의 난방은 잠들기 전까지 최대치로 가동한다. 부족한 물자는 날이 밝는 대로 추가 보급할 것이다. 와! 연병장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하강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찢어진 입술 새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병사들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부당하게 맞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하강훈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병사들 앞에 세웠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하강훈이 당황했지만 이계훈은 그의 귓가에 나직이 말했다. 하소위, 자네가 이 환호의 주인일세. 자네의 피멍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네. 이계훈은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포효했다. 병사들은 들어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곁에서 불의를 참지 않았던 여러분의 선임 장교 하강훈 소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을 춥고 배고프게 만든 자들은 저렇게 끌려갔지만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린 지휘관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강훈에게 향했다. 그의 끔찍하게 부어오른 얼굴, 피로 얼룩진 전투복. 그들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패급 장교 적응 못하는 소위라고 수군대던 그가 사실은 자신들을 위해 가장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강훈 소위님, 누군가 먼저 외쳤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기폭제가 되었다. 소위님, 감사합니다. 충성. 하강훈 소위님, 연병장을 가득 메운 감사합니다라는 외침은 그 어떤 군가보다도 우렁차게 연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강훈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피멍든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이며 오열했다. 권지현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백사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권혜성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강훈 씨, 정말 멋있어요. 권지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내 사위지만 참으로 멋진 군인이다. 그 시각 육군단 감찰팀과 헌병대는 황정태의 대대장실과 관사를 2중 3중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경악이 터져나왔다. 군단장님, 이것은. 감찰 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이계훈에게 중간 보고를 했다. 황정태 중령의 개인 관사 창고에서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빼돌린 군용 유류 드럼통 3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전투 식량 수백 박스와 사단에 상납하기 위해 따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고급 주류 및 식자재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계훈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지난 수년간 그가 연천 시내의 특정 민간 주유소 및 식당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차명 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어림잡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수억 원. 일개 중령이 최전방 부대 병사들의 피와 땀을 팔아넘겨 챙긴 돈이었다. 그리고 마동철 대위의 관물대에서는 하강훈 소위를 폭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야구방망이와 병사들에게 불법적인 사채 놀이를 하며 뜯어낸 이자를 기록한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계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게만도 못한 놈들. 그는 권지현을 바라보았다. 권지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이계훈은 결심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황정태와 마동철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수 없었다. 이 부대, 아니, 이 5사단 전체를 갈아엎어야 했다. 박종수 소장, 당장 이리로 오지 못해. 이계훈의 고함에 박 소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예, 군단장님. 자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자네 사단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 자네는 도대체 뭘 했나? 육군 본부에 줄이나 대고 승진할 생각에 눈이 멀어서 부하들이 굶어 죽어가는 꼴은 보이지도 않았나? 군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닥쳐라.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죄악이다. 자네는 오늘부로 5사단장 직무에서 해제된다. 당장 군단 사령부로 가서 대기해. 자네의 거취는 내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내일 아침 나는 자네를 포함한 5사단 지휘부 전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비리 방조 혐의로 육군 본부에 정식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군단장님. 박종수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두 개의 별이 하강훈 소위의 피멍 위로 처참하게 떨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연천의 그날 밤은 길었다. 병사들은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저녁밥을 먹었고 가장 따뜻한 내무반에서 잠이 들었다. 하강훈은 아내와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군단 의무대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권지현은 이계훈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이 장군, 내 사위가 저 부대에 남겠다고 했네. 중대장 직무대리.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저 아이가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게. 저 부대가 아니 자네의 육군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가 되어야 하네. 그게 자네가 나에게 그리고 내 사위에게 보여줘야 할 참된 참교육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이계훈은 권지현의 차가 연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백사자의 분노는 끝났지만 군단장의 진짜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는 연천의 하늘은 피멍이 든 하강훈의 얼굴처럼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하강훈은 군단 의무관에게 응급치료를 받았다. 광대뼈에는 실금이 갔고 갈비뼈 2대가 부러졌으며 전신은 타박상으로 성한 곳이 없었다. 전치 6주의 중상이었다. 하소위, 자네는 지금 당장 군단 병원에 입원해야 하네. 이 몸으로 무슨 중대장 직무대리야. 이계훈 군단장이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하강훈은 고개를 저었다. 군단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저를 보고 환호했던 제 병사들이 다시 절망할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본 이계훈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군단 최고의 정형외과 군의관을 대대로 파견하여 하강훈을 밀착 치료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아내 권혜성과 누나는 밤새 남편과 동생의 곁을 지켰다. 혜성은 하강훈이 남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의 끔찍한 상처를 보니 마음이 무너졌다. 강훈 씨, 정말 괜찮겠어요? 혜성아, 나는 군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런 군인의 아내고 어머님은 그런 군인의 어머니셨잖아. 우린 괜찮을 거야. 하강훈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부러진 갈비뼈가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책임감이 그를 지탱했다. 권지현 장군의 차가 떠난 직후 육군단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제 저녁 직위 해제된 박종수 사단장을 대신하여 육군단 부군단장이 5사단 사단장 직무대리로 파견되었다.
동시에 육군본부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지현 장군의 이름과 이계훈 군단장의 정식 보고가 올라가자 즉각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5사단으로 급파했다. 황정태, 마동철, 조광필은 육군단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어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범죄는 파면 팔수록 거대한 악취를 풍겼다. 황정태 중령은 단순히 유류와 부식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천 지역의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진지보수 공사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막대한 예산을 타냈고 그 돈의 대부분을 횡령했다. 또한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통제하며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군인 장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박종수 사단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왔던 5사단 감찰 및 군수 계통의 장교들이 있었다. 그들은 황정태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거나 떡고물을 나눠 가졌다. 마동철 대위는 더 악랄했다. 그는 병사들의 월급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 놀이를 했고 돈을 갚지 못하는 병사들에게는 가혹 행위와 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휴가 복귀 시 상납품을 강요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병사는 하강훈처럼 관심병사로 낙인 찍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하강훈에게 가한 폭력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 하나에 불과했다. 조광필 중사는 마동철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병사들을 직접 구타하고 괴롭히는 행동대장이었다. 이 모든 사실은 하강훈이 목숨을 걸고 모았던 초기 증거 자료와 대대장과 중대장이 동시에 체포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이 더해져 낱낱이 밝혀졌다. 참교육은 혹독했다. 이계훈 군단장은 군단 전체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춥거나 굶주리거나 부당한 폭력에 시달린다면 그 부대 지휘관은 즉시 군복을 벗을 줄 알아라. 권지현 장군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권지현 장군의 이름은 백사자의 전설과 함께 육군단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 어떤 감찰관의 칼보다 더 무서운 규율이 되었다. 박종수 소장은 결국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2개의 별은 하강훈의 피멍값으로 지불되었다. 황정태의 비리를 묵인했던 5사단 참모들 역시 줄줄이 직위 해제되고 육군 교도소로 향했다. 황정태와 마동철, 조광필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하강훈이 중대장 직무대리로 있는 대대의 병사들이 직접 참관했다. 법정에서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억울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강훈 소위가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 조직의 물을 흐린 것입니다. 황정태가 발악하듯 외쳤다. 그때 증인석에 하강훈이 섰다. 아직 멍이 다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피고인 황정태 중령. 당신이 말하는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당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조직입니까? 추위에 떠는 부하를 외면하고 그들의 식량을 훔치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입니까? 하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 군의 암덩어리였습니다. 나는 내 부하들을 그 암덩어리로부터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재판정은 숙연해졌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피고인 황정태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폭행 교사. 징역 15년. 불명예 강제 전역 및 횡령액 전액 추징. 피고인 마동철 초병 폭행, 직권 남용, 불법 대부업. 징역 12년. 불명예 강제 전역. 피고인 조광필 상관 폭행 가담, 부하 가혹 행위. 징역 7년. 대한민국 군사재판 역사상 지휘관의 비리 및 폭력 사건에 대해 내려진 가장 이례적이고 강력한 처벌이었다.
뿌리 뽑힌 독초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몸담았던 군대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하강우는 재판정을 나오며 겨울의 마지막 바람을 맞았다.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시원했다. 그의 곁에는 아내 혜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다. 고생했어요, 여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하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 멀리 자신이 돌아가야 할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가 중대장 직무대리로 돌아온 부대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일단 대대장이 바뀌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자신의 직속 부관 중 가장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소령을 대대장 직무대리로 급파했다. 새로운 대대장의 이름은 강철중이었다. 이름처럼 강철 같은 신념을 지닌 그는 하강훈과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하강훈은 가장 먼저 부대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찢어진 입술로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면담했다. 나는 너희들의 대대장, 중대장에게 맞은 사람이다. 너희는 어땠나? 말해다오. 이제는 말해도 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 장모님이 그리고 군단장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하강훈의 진심과 실제로 따뜻해진 내무반, 풍족해진 식사를 경험하며 그들은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마동철과 조광필에게 당했던 폭력, 부조리, 상납 강요. 모든 골마 터진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강훈은 그것을 모두 기록했고 강철중 대대장은 즉각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징계 조치했다.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 안정을 넘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강훈은 병사들의 체력 단련 시간에는 가장 먼저 달려나갔고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병사들의 식판을 챙겼다. 그의 피멍든 얼굴은 이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연천에 혹독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독초가 뽑혀나간 그 척박한 땅 위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봄의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강훈은 그 새싹에 물을 주는 묵묵한 정원사의 역할을 다짐했다. 연천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하지만 하강훈 소위, 아니, 이제는 하강훈 중대장 직무대리의 부임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은 그 혹독한 추위조차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다. 황정태와 마동철의 잔당으로 남아있던 부패한 간부들은 모두 색출되어 다른 부대로 전출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부대는 말 그대로 물갈이가 되었다. 강철중 대대장 직무대리와 하강훈 중대장 직무대리는 원칙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 하강훈은 자신의 피멍이 채가시기도 전에 부러진 갈비뼈에 복대를 한 채로 병사들과 함께 지오피 철책선을 걸었다. 소대장, 아니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의무관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소대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강훈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 너희들이랑 같이 걸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말이야, 저기 철책선 세 번째 기둥 보수해야 하지 않겠나? 저러다 녹슬어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전의 지휘관들은 서류상으로만 철책 점검 완료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하강훈은 직접 걸으며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는 병사들에게 보고가 아닌 대화를 요청했다. 필요한 게 뭐냐? 불편한 게 뭐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당장 고치겠다. 내가 못하는 건 대대장님께, 아니 군단장님께 직접 건의해서라도 뜯어 고치겠다. 너희는 그저 건강하게 복무하고 적이 나타나면 싸워 이길 준비만 하면 된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병사들의 건의로 매주 수요일은 사제 햄버거 데이가 되었다. 물론 군단 보급 예산 안에서 하강훈이 직접 군수 참모와 담판을 지어 얻어낸 결과였다. 낡아서 물이 새던 샤워실은 육군단 공병대의 지원으로 한 달 만에 최신식 시설로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하강훈은 조광필 중사 같은 폭력적인 하사관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존중을 강조했다. 병사들은 너희의 부하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의 전우다. 주먹이 아니라 말로 지휘하라. 통제가 아니라 설득으로 이끌어라. 그것이 안 되면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설득하겠다. 하강훈의 중대는 5사단, 아니 육군단 전체에서 가장 밝은 부대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훈련 성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야라사렉칸이 아닌 자발성이 훈련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중대장님은 우리가 지킨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하강훈이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렸듯이 이제는 자신들이 하강훈을 지키겠다는 암묵적인 맹세였다. 석 달이 지나고 연천의 땅이 녹아내리며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하강훈의 찢어졌던 입술과 부어올랐던 눈은 이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의 눈빛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 혜성은 주말마다 남편을 찾아왔다. 예전처럼 불안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대 정문에서부터 남편을 향해 밝게 웃으며 경례하는 병사들을 보며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실감했다. 당신 얼굴 정말 좋아졌네. 당신이 매주 싸우는 도시락 덕분이지. 하강훈은 혜성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혹독했던 겨울을 견디며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하강훈의 미래를 결정지을 소식이 들려왔다. 육군 본부에서 하강훈 소위의 정식 중대장 발령과 함께 한 계급 특별 진급이 결정되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유로 소위에서 중위로 조기 진급하는 장교가 되었다. 진급식이 열리던 날 5사단 연병장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방문했다. 바로 백사자 권지현 장군과 육군단장 이계훈 중장이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직접 하강훈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 빛나는 중위 다이아몬드를 달아주었다. 하중이, 아니 하중대장. 이계훈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자네가 바로 우리 육군단의 자랑이자 육군의 희망일세. 자네의 그 피멍이 이 부대를, 아니 이 5사단을 통째로 살려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하강훈은 늠름하게 경례했다. 진급식이 끝나고 하강훈은 장모 권지현과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을 함께 걸었다. 어머님, 그날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서방. 권지현이 걸음을 멈추고 사위를 바라보았다. 내가 간 것이 아닐세. 자네의 신념이 나를 부른 것이지. 그녀는 사위의 어깨에 달린 열쇠부대 마크를 손으로 만졌다. 나는 자네가 군인 집안의 사위라는 배경에 기대어 편한 길을 가길 원치 않았네. 그래서 자네가 5사단 최전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말리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는 증명해냈어. 배경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과찬이 아니야. 자네는 내 사위이기 이전에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군의 가장 훌륭한 후배일세. 하중이 자네의 그 소신. 절대 잃지 말게. 자네가 그 소신을 잃는 순간 자네가 피 흘려 살려낸 이 부대도 저 병사들도 다시 겨울로 돌아갈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권지현은 인자하게 웃으며 하강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자네의 미래는 내가 아니라 자네 스스로 열게. 자네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해.
아니, 자네는 이 썩어 빠진 문을 열어젖힐 새로운 열쇠 그 자체야. 그때 중대 행정병이 달려와 하강훈에게 작은 소포를 건넸다. 중대장님, 얼마 전에 전역했던 김 병장님과 박 상병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황정태와 마동철 밑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병사들이었다. 하강훈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웃음을 되찾고 무사히 전역했던 그들이었다. 하강훈은 혜성과 권지현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수십 명의 전역한 병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하강훈 중대장님께. 중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희가 추위에 떨 때 중대장님은 저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배고플 때 중대장님은 저희의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피멍든 얼굴을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는 비록 전역하지만 중대장님 같은 분이 지키는 나라라면 저희는 밖에서도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중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충성. 하강훈은 편지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교훈,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군인의 길에 대한 확신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내와 존경하는 장모님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저 멀리 연천의 철책선 위로 그 해의 가장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강훈의 중위 진급식은 그렇게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부대 전체의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하강훈의 부대의 육군단 최우수 전투 중대 표창을 수여하며 그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치하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최악의 부대가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로 인해 최고의 부대로 거듭났음을 군 전체에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강철중 대대장 직무대리 역시 하강훈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강훈이 오직 중대원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중이, 자네 덕분에 나도 군 생활하는 맛이 나네. 강철중은 진심으로 그를 격려했다. 진급식이 끝나고 하강훈은 아내 권혜성, 그리고 장모 권지현과 함께 부대 밖 연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가졌다. 황정태와 마동철이 병사들의 돈을 갈취하던 그런 유착의 장소가 아닌 정직한 군인들이 땀 흘린 뒤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곳이었다. 어머님 많이 드십시오. 이곳 두부 전골이 일품입니다. 하강훈이 직접 장모의 그릇에 따뜻한 두부를 덜어주었다. 권지현은 그런 사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서방. 아니 하중이. 오늘 보니 정말 늠름한 지휘관이 다 되었네. 이제 내 딸 혜성이보다 자네 어깨에 기댄 부하들이 더 많아졌어. 어머니도 참. 혜성이 볼을 부풀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성아. 권지현이 딸을 불렀다. 너는 군인의 아내로서 가장 힘든 겨울을 보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봄을 맞이했어. 내 남편이 흔들릴 때 내가 굳건히 믿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너도 잘 이겨냈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여보 정말 존경해요. 혜성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하강훈은 그제야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와 전우라는 가장 끈끈한 신뢰를 모두 얻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권지현은 차에 오르기 전 하강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하중이.
오늘 자네의 어깨에 달린 저 중위 계급장은 자네가 흘린 피의 대가임을 잊지 말게. 그리고 그 피는 자네의 부하들이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대신 흘린 것임을 명심하게. 예, 어머님.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늙은 장모가 하나 부탁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가끔은 군복을 벗고 사위 하강운으로도 돌아와 주게. 내 딸이 자네의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으니. 권지현은 혜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것은 백사자의 미소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미소였다. 하강우는 두 사람을 향해 가장 크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경례를 붙였다. 차가 떠나고 하강우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소위가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중대장이었고 불의에 맞서 승리한 군인이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낸 가장이었다. 그의 피멍이 들었던 얼굴 위로 연천의 봄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가 열쇠부대의 진정한 새로운 열쇠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부패와 절망의 문을 잠그고 희망과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 제5보 병사단 열쇠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한때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며 육군 본부의 집중 감찰 대상이었던 그곳은 이제 전군 모범부대로 탈바꿈하여 타부대의 견학 코스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대위로 정기 진급한 하강운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중대장 직무대리가 아닌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색중대의 정식 중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가 이끄는 수색중대는 불가능이 없는 부대 하강운이 있는 곳으로 불리며 육군단 전체 전투력 경연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리더십은 특별했다. 그는 결코 소리치거나 위압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뛰고 가장 늦게 잤으며 가장 위험한 훈련의 선두에 섰다. 중대장님, 이번 장애물 돌파 훈련 너무 위험합니다. 중대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까지는 내가 넘지 못하는 장애물을 내 부하들에게 넘으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먼저 길을 열겠다. 나를 따르라. 그의 부하들은 그런 하강운을 존경했다. 그들은 하강운을 위해서라면 불길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대의 문화도 바뀌었다. 참교육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지시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대와 전우를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계훈 군단장은 중장으로 재임하며 육군단을 철통군단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강운을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아꼈다. 그는 종종 하강운을 군단 사령부로 불러 다른 지휘관들에게 그의 혁신적인 부대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했다. 여기 있는 하 대위가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참군인의 표본이요. 그의 얼굴에 있던 피멍을 기억하시오. 그 피멍이 우리 군을 이만큼 깨끗하게 만들었소. 부하를 춥고 배고프게 만들지 마시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꺾지 마시오. 이계훈의 말은 육군단 전체에 철칙이 되었다. 한편 군사교도소에 수감된 황정태와 마동철, 조광필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거듭했지만 군사법원은 단 한 번의 감형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의 뿌리를 썩게 만든 죄의 대가를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주말이었다. 하강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아내 혜성과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혜성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따라와 보면 알아.
하강훈이 멈춘 곳은 권지현 장군의 아버지이자 혜성의 할아버지, 즉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던 고 권 장군의 묘비 앞이었다. 하강훈은 묘비 앞을 깨끗이 닦고 준비해온 국화꽃을 바쳤다. 그리고 그는 혜성의 할아버지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오늘은 제 장모님이자 당신의 따님이신 권지현 장군님의 생신입니다. 혜성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실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하강훈은 아내를 데리고 현충원을 나와 근처에 있는 권지현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는 권지현 장군이 예비역 동기들과 조촐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하서방. 자네 오늘 부대에 있어야 하는 날 아닌가? 권지현이 놀라 사위를 맞았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강훈이 쑥스러운 듯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이런 걸 다 혜성이가 시켰나 보군. 아니에요, 엄마. 이 사람이 직접 준비했어요. 심지어 나도 속았다니까. 그때 하강훈이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권지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하강훈이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머님께,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군인의 신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신념이 무엇인지 몰랐던 철부지 소위였던 저는 연천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제 모든 것이 꺾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저에게 백사자의 포효가 아닌 어머니의 눈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이제 제가 따라 걷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머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후배이자 사위입니다. 하지만 감히 약속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 부하들을 춥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 부하들을 굶주리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의도 제 부하들의 신념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사위임이 그리고 어머님의 후배임이 제 일생 가장 큰 자랑입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성. 어머님의 사위, 육군 대위 하강훈 올림. 권지현은 편지를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다. 평생을 백사자로 불리며 강인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사위를 끌어안았다. 고맙네. 하서방. 자네야말로 내 일생 가장 큰 선물이네.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하강훈은 장모에게 자신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GOP 경계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권지현은 현역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강훈의 미래는 밝았다. 그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무한히 믿어주는 아내가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그가 평생 따를 백사자 장모님이 버티고 서 있었으면 그의 앞에는 그를 따르는 수백의 새로운 열쇠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강훈은 깨달았다. 진정한 참교육은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는 길은 외롭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연천의 봄은 그렇게 한 군인의 피멍 위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따뜻한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